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유독 바람 소리만 크게 들리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지요. 그 집에 이설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가고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에는 구수한 밥 냄새 대신 코를 찌르는 쓴 약초 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서리는 묵묵히 부엌에서 보리알이 드문드문 섞인 거친 밥 한 그릇과 멀건 된장국이 담긴 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대도를 밟는 아이의 발걸음 소리는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인 연희가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칵, 달칵 울리는 배틀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그 소리는 굶주린 배를 움켜쥔 서리의 발걸음 소리보다 훨씬 크고 당당했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밥상을 내려놓자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아이의 왼쪽 뺨을 덮은 붉은 반점이 어둠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서리는 늘 그렇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그 흉을 가리려 애썼지만 반점의 붉은 기운은 어둠 속에서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서리의 이름을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그 애라고 불렀지요. 그 애야. 밥상은 이리 두고 썩 물러가거라. 내년의 그림자가 밥맛을 떨어뜨린다. 서리는 아무 대답 없이 뒷걸음질 처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입이 걸기로 소문난 매파가 요란한 목소리로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희에게 줄 고운 분홍빛 비단 한 필이 들려 있었지요. 새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매파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박서방네 부인 이 추운 날씨에 어쩐 일이십니까? 매파는 너스레를 떨며 새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금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너 마을 김 부잣집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지요. 연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의 미소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그저 마당 한 구석에서 땔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을 애써 감추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대화 소리를 등지고 앉았습니다. 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고, 최서방네 집에 저런 흉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도로 달아나겠구먼. 저런 애군을 끼고 있으니 연희 혼삿길도 막히는 게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새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매파가 돌아가자마자 부엌에서 검은 콩이 가득 담긴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콩을 거칠게 쏟아부었지요. 이 재수 없는 것, 내년이 감히 내 딸의 앞길을 막아 당장 이 콩들을 다 골라내기 전에는 방에 들어올 생각도 말아라. 서리는 차가운 돛돌 위에 쪼그려 앉아 콩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손가락은 금세 감각을 잃었지만 서리는 묵묵히 콩을 골랐습니다. 그 바람소리가 마치 서리에 억눌린 울음소리처럼 초가집 처마 밑을 하염없이 맴돌았습니다. 날 밤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부짖기 시작했. 마치 서리의 앞날을 예고라도 하듯 하늘은 무거운 잿빛으로 변해갔. 새어머니는 그날 저녁 웬일인지 서리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 평소와 다른 그 친절의 서리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 밥상 위에는 기름에 치진 두부 조각까지 올라와 있었. 서리야. 새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 서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내게도 드디어 복이 닿을 모양이다. 저 건너 고을에 큰 상단의 주인인 김영감이 있는데 그 어른이 너를 좋게 보았단다.
네가 가서 그 댁의 살림을 맡아주어야겠. 서리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다. 김영감. 그 이름은 마을 아이들도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악명 높은 자였. 돈으로 계집을 사들여 하룻밤 놀이개로 삼다가 실증이 나면 짐승만도 못하게 때리고 내쫓는다는 소문이 파다했. 살림을 맡는다는 것은 실상 첩도 아닌 놀이개로 팔려간다는 뜻임을 서리는 직감했. 어머니. 저는 서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새어머니의 눈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 어미라니. 누가 내 어미냐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네, 그 흉측한 얼굴을 거둬줄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하늘에 절을 해야 할 판에 내일 아침 그 댁에서 사람이 올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때였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밖이 갑자기 환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 눈보라, 눈보라였. 바람은 이제 울부짖음을 넘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 부엌에 낡은 문짝이 쿵, 쿵 하고 바람에 얻어맞는 소리가 들려왔. 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은 정해진 일. 하지만 저 짐승 같은 늙은이에게 갈 수는 없. 결심은 한순간에 섰다. 이대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산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나았다. 어차피 이 집에서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 서리는 새어머니와 연희가 잠들기를 기다렸. 배틀 소리가 멈추고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서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자정이 넘었을까. 바람 소리가 온 세상을 삼킬 듯 거세졌. 서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 그녀가 챙길 것은 많지 않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물려주신 손때 묻은 작은 약초 칼 한 자루,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몰래 모아두었던 말린 인삼뿌리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얇은 저고리 위에 낡은 무명 겉옷을 하나 더 껴입. 신발코가 다 다른 집신을 끌었다. 삐그덕 조심스럽게 연다 해도 낡은 살인문은 서리의 탈출을 고발하듯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저게 방 안에서 새어머니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 서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힘들었. 재수 없는 년이 어딜 도망가 당장 잡아라. 새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 그녀는 본능적으로 마을 뒤편의 금산을 향해 달렸.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자 깊은 골짜기와 험한 바위가 많아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 눈은 쉴 새 없이 그녀의 뺨을 때렸. 붉은 반점이 있는 왼쪽 뺨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차가웠. 숨이 턱까지 차올랐. 폐부는 얼음장 같은 공기에 찢어질 듯 아팠.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혔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그녀는 약초 칼로 눈을 헤치며 혹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어이 몸을 일으켰. 얼마나 헤맸을까. 서리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 사방은 온통 하얀 절망뿐이었.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는 오래였. 이대로 죽는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 짐승의 손에 죽는 것보다야 이 깨끗한 눈 속에서 잠드는 것이 훨씬 나았. 그때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려왔. 쏴. 그것은 바람 소리와는 다른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 서리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 거대한 호수, 옥빛 호수였. 호수는 얇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 그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 사나운 눈보라 속에서도 호수 주변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 서리는 그 신비로운 풍경에 이끌리듯 호숫가를 향해 몇 걸음 더 내디뎠.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소진하고 말았.
서리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졌. 몸이 급격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 어머니, 추워요.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터였. 서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 바로 그때였.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한 줄기가 흔들리며 다가왔. 초롱불, 초롱불이었. 서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 빛은 점점 가까워져. 웬 사람의 형체가 보였. 도깨비일까? 아니면 저승사자일까? 서리는 이제 두려움조차 느낄 수 없었다. 콜록, 콜록 거기 누구 있소? 빛과 함께 들려온 것은 사내의 목소리였.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몹시 가늘고 힘이 없었으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기침 소리가 뒤따랐. 서리는 대답할 힘도 없이 그저 그 빛을 바라보았. 빛이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초롱불을 든 이는 비단 도포에 값비싼 가죽을 걸친 젊은 선비였다. 그는 눈밭에 쓰러진 서리를 보고 놀란 듯 했으나 이내 초롱불을 더 가까이 가져왔. 빛이 서리의 왼쪽 뺨, 그 붉은 반점을 고스란히 드러냈. 서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보지 마세요. 흉측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선비는 피하지 않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거나 역겨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도 않았.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그저 놀라움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의 빛이 서려 있었. 이런 혹하네. 선비가 중얼거렸. 그는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도 서리를 향해 손을 내밀려 애썼다. 노서방 이리 좀 와보게. 사람이 쓰러져 있네. 그의 외침에 조금 뒤에서 또 다른 등불이 허둥지둥 다가왔. 서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딱딱한 마루가 아닌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 코끝을 간지리는 것은 쓴약 냄새가 아닌 구수한 죽 냄새였. 아씨, 정신이 드시오. 낯선 노인의 목소리에 서리가 움찔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있는 곳은 초가집이 아닌 제법 규모가 있는 기와집의 별채 방이었. 방 안은 잘 꾸며져 있었으나 사람의 온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삭막함이 감돌았. 그리고 방 한쪽에는 아까 그 선비가 앉아 또다시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오. 속이 많이 얼었을 테니. 노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죽 그릇을 내밀었.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릇을 받아들었.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 한 숟갈을 떠넣자 마치 온몸의 피가 다시 도는 듯했. 서리는 허겁지겁 죽을 먹었. 그제야 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 그 눈보라 속에 어찌 혼자 있었소.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 서리는 죽 그릇을 든 채 고개를 숙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차마 보일 수가 없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더 묻지 않았. 그는 그저 또 한 번의 긴 기침을 쏟아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비의 등을 두드렸. 도련님, 이리 나오시면 옥체가 상하십니다. 나는 괜찮네. 노서방. 선비가 기침을 갈무리하며 말했다. 그는 다시 서리를 바라보았. 이름이 무엇이오? 서리는 망설였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서리라 하옵니다. 서리. 눈 서셩자인가. 선비가 옅은 미소를 지었. 내 이름은 민준서라 하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는 노인을 향해 말했. 노서방. 이 아이가 갈 곳이 없다 하니 우선 별채 아궁이라도 불을 지피게 하고 머물 곳을 내어주게. 노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련님의 말에 감히 토를 달지 못했. 도련님, 저 아이는. 노인이 서리의 얼굴을 힐끗 보며 말끝을 흐렸. 준서는 단호하게 말했. 사람을 구하는 데에 귀천이나 생김새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리 알게.
그렇게 서리는 민준서 공자의 별채에 머물게 되었. 그녀가 맡은 일은 별채의 자빌과 특히 준서가 머무는 방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이었. 삭막하고 냉기만 돌던 그 양반가의 별채에 비로소 구수한 장작 타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 서리는 그 온기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하룻밤을 보냈. 그렇게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리가 옥빛 호수 근처의 쓸쓸한 별채에 머물게 된 지도 여러 날이 지났지요.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가운 부엌에 불을 지피고 민준서 공자의 방아궁이에 숯불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가 지핀 불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조차 집주인의 깊은 병을 몰아내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겨울이 그 기세를 더해갈수록 준서의 기침 소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콜록, 콜록. 밤마다 그 마른 기침 소리는 얇은 문풍지를 뚫고 나와 눈 덮인 마당을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속에서부터 골마 나오는 폐를 갉아먹는 지독한 병이었지요. 노서방은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값비싼 약재 목록만 잔뜩 남기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독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준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기침을 참지 못하고 결국 한 줌의 검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곁을 지키던 노 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그는 절박하게 주인의 등을 두드렸지만 준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열이 불덩이처럼 치솟았습니다. 서리는 문 밖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갈아온 따뜻한 물수건이 들려 있었지요. 방 안에서는 값비싼 약재를 다리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서리의 코에는 그 약 기운이 오히려 도련님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읍내에서 가져온 약재들은 하나같이 기운이 너무 강하고 독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더 큰 불을 지피는 격이었지요. 노서방은 절망에 빠져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다 틀렸어. 이 먼 타지에서 도련님을 이리 허망하게 보내드리다니. 그 모습을 보던 서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서. 그는 자신의 흉측한 반점을 보고도 놀라거나 경멸하지 않은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 물어봐준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자신이 도망쳐 나올 때 품에 지니고 있던 작은 약초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노서방 앞에 섰습니다. 마님, 제가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노서방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저는 약초를 압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의 병은 강한 약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노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감히 의원님들의 처방을 두고 제 어미가 약초꾼이었습니다. 서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련님께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기운을 돋우고 속을 다스릴 차가운 물줄기가 필요합니다. 서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서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얇은 겉옷을 걸친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씨, 어디 가시오? 노서방이 소리쳤지만 서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옥빛 호수, 그 중에서도 가장 험준한 북쪽 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맑은 호수 주변, 가장 혹독한 바람을 맞는 바위 틈에야말로 지금 준서에게 필요한 약재가 숨쉬고 있을 터였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서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왼쪽 뺨은 금세 감각을 잃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얼어붙은 바위를 올랐습니다. 집시는 이미 찢어져 맨발이 눈과 얼음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발바닥이 찢겨 피가 났지만 그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절벽 중턱, 거센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 바위굴 안쪽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푸른빛을 희미하게 뿜어내는 이끼, 그리고 그 이끼 아래 얼어붙은 흙을 뚫고 나온 작고 검은 뿔이었습니다. 찾았다. 서리는 언손으로 약초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 뿌리를 캐냈습니다. 그것은 혹한 속에서만 자라는 천년의 기운을 품은 용의 숨결이라 불리는 희귀한 약초였습니다. 서리가 비틀거리며 별채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의 반쯤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노서방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씨, 제정신이오. 이 눈보라의 서리는 대답할 힘도 없이 부엌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궁이에 남은 숯불을 모아 작은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검은 뿌리를 정성껏 씻고 그것을 꿀에 잰 뒤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마른 인삼뿌리 몇 조각과 함께 탕기에 넣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약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의 기운과 그녀의 정성만이 담겨 있었지요. 약이 다려지는 냄새는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은 흙냄새 같기도 하고 맑은 꿀물 같기도 한 향긋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서리는 뜨거운 약사발을 들고 준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노서방이 망설였습니다. 아씨, 이걸 정말 믿어주십시오. 서리가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서리의 그 깊고 단호한 눈빛에 눌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준서의 머리를 받쳐들고 숟가락으로 약물을 조금씩 떠서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그녀의 뺨이 약의 뜨거운 김에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정을 넘기자 멎을 것 같지 않던 준서의 기침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이튿날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민준서는 실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기침 한 번 없는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맑은 아침 햇살이 들어와 있었고 아랫목에서는 서리가 약탕기를 지키다 말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토록 가벼웠던 적이 있었던가.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를 찢을 듯한 고통 대신 맑고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곁에 잠든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 반쯤 가려진 붉은 반점, 그리고 약초를 쥐고 캐느라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작은 손. 준서는 그 순간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그 흉측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흉측한 반점을 가진 처녀 아이가 양반도령의 죽을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눈 녹듯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서리가 도망쳐 나온 친정, 새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천하의 재수 없는 년이 도망을 친 것도 모자라 양반을 홀려내 인연을 그냥 그녀에게 서리는 여전히 자신의 딸 혼삭기를 막는 애군이자 김영감에게 팔아넘기지 못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마을 장정 두어 명을 대동하고 옥빛 호수의 별채로 쳐들어왔습니다. 2년 설이야 당장 나오지 못해 새어머니는 살인문도 밀치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서방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무례하게 구시오. 무례 이 집에 내 딸년을 숨기고 있는 놈들이 누군데 그 흉측한 것이 부잣집 도령을 홀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썩 내놓지 못해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서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의 서리라면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붉은 반점을 당당히 드러낸 채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어머니, 서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새어머니는 그 당당한 모습에 순간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네, 인연 감히 어미라 불러 널 사가려던 기명감이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다.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새어머니가 서리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서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손은? 서리가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배를 짜거나 밥을 짓기 위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제 자리는 저곳이 아니라 이곳입니다. 새어머니는 서리의 그 기백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 미친년이 양반 댁에 며칠 붙어 살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여봐라. 전연을 당장 끌고 가자 장정들이 우물쭈물하며 서리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벼락 같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별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서였습니다. 그는 아직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두터운 도포를 걸치고 문을 열고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양반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소위는 그저 도망친 제 딸년을 딸이라 하였소. 준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팔아넘기려는 자가 어찌 어미라 할 수 있겠소. 새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서가 서리의 곁에 서서 그녀를 감쌌습니다. 듣거라. 이 사람은 너희의 딸이나 종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이 사람을 욕보이는 것은 곧 나 민준서를 욕보이는 것이며 우리 민씨 가문을 능멸하는 것이다. 그는 새어머니와 장정들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당장 이곳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무단 침입과 명예훼손의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썩거지거라. 민씨 가문이라는 말에 새어머니와 장정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서리를 도끼 어린 눈으로 한 번 더 쏘아붙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인과 객이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서리의 총명함과 약초에 대한 깊은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땅의 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의 글을 몰라서는 되겠소. 그는 자신이 보던 낡은 책들을 꺼내왔습니다. 준서는 서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천텐 따지디. 서리는 놀라운 속도로 글을 익혔습니다. 곧이어 준서는 자신이 읽던 의서를 그녀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책을 통해 병의 이치를 읽어주면 서리는 산에서 가져온 약초를 통해 그 이치를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별채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옥빛 호수 주변에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별채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의원에 갈 돈이 없는 굶주리고 병든 이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울부짖는 어미,
추위에 다리가 썩어가는 노인 준서는 배운 대로 그들의 맥을 짚고 진맥하다 병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서리는 그의 진단에 맞춰 산과 들에서 구해온 약초로 약을 다렸습니다. 약을 다리다. 그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리 한 줌, 감자 몇 알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리의 붉은 반점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려준 약을 먹고 병이 낫자 그들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반점을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힘의 상징처럼 여기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옥빛 호수의 약선녀. 옥빛 호수의 약선녀. 저주받은 흉측한 아이 이설이는 사람을 살리는 약선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쓸쓸하고 냉기만 돌던 양반가의 별채는 이제 약초의 향긋한 냄새와 사람들의 감사하는 속삭임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옥빛 호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호수 표면이 쨍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맑고 푸른 물빛이 다시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지요. 별채 마당의 매화나무는 망울을 터뜨려 맑은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 속에는 아직 겨울의 마지막 시샘이 매섭게 숨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 반점을 가진 처녀가 그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봄바람을 타고 결국 한양의 민씨 본가에도 전해졌습니다. 준서의 형 민태석은 야망이 크고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내였습니다. 알아누워 가문의 누가 되던 동생이 하필 천한 상민계집, 그것도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있는 아이와 어울려 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다. 당장 그 청것을 떼어놓고 준서 녀석을 끌고 와야 한다. 민태석은 집안에 간호 며칠 대동하고 직접 옥빛 호수가 있는 산골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병약한 동생을 향한 일말의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더러워진 가문의 명예를 청소해야 한다는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렸지요. 그가 별채에 다다른 것은 해가 중천에 뜬 어느 날 정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또 다른 불청객이 별채를 찾아온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서리를 놀이개로 사려 저 건너 고을의 악명 높은 김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려던 물건이 양반 도령과 붙어먹었다는 소문에 감히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네, 인연 맹랑한 것감이 늙으니라 무시하고 도망을 철썩 나오지 못할까. 김영감의 하인들이 낡은 살인문을 부술듯이 흔들어댔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민태석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걔 누구 있느냐 한양, 민대감, 대개, 민태석 공자시다. 문을 열어라. 그 무리가 별채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돈으로 무엇이든 사려는 상단의 주인이고 한쪽은 명예를 내세우는 양반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잠시 경계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공동의 적이 저 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태석은 김영감의 사연을 듣고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었군. 저 상놈을 앞세워 일을 처리하면 내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겠지. 내 놈이 찾으려는 계집이 내 아우를 홀린 그 요망한 년인 듯하니 함께 들어가 잡아내면 될 일이다. 민태석의 허락이 떨어지자 김영감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여봐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것들을 모두 끌어내라. 간호들과 하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요. 노서방이 지팡이를 들고 막아섰지만 노쇠한 그가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서리를 끌어내려 부엌으로 향했고 민태석은 준서를 잡아가기 위해 안채로 향했습니다. 서리야, 어디 있느냐? 김영감이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약탕기를 지키고 서 있던 서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햇빛 아래 붉게 빛났습니다. 저를 찾으십니까? 김영감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내 인연, 흉측한 얼굴로 산에 홀리는 재주는 용하구나. 당장 나를 따라가야겠다. 그가 손을 뻗치는 순간 안채의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민태석이 기억하던 병약하고 창백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서는 비록 몸은 말랐으나 꼿꼿한 허리와 형형한 눈빛을 가진 건강한 사내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형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민태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죽어가던 동생이 저토록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노려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 가문의 명예도 저런 천한 것과 어울려 무슨 망측한 짓이냐. 당장 전연을 내치고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거라. 준서는 웃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명예라 하셨습니까? 썩어가는 동생을 산골에 처박아 두고 돌보지 않는 것이 형님이 말하는 명예입니까? 저 사람은 저를 홀린 것이 아니라 저를 살렸습니다. 저의 은인입니다. 은인 젖단계 김영감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혀는 내가 돈을 주고 사기로 한 내 것이다. 썩 비키지 못할까. 하인들이 다시 준서와 서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마당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어라. 산 전체가 울릴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웬 낯선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 앞에는 남루한 행색이지만 눈빛만은 매서운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든 것은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태석, 김영감도, 하인들도 모두 새파랗게 질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서와 서리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분을 다시 뵙게 되는군요. 준서와 서리는 그제야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초봄 이 고을을 지나다 독감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때 서리가 약초를 다려주고 준서가 밤새 간호하여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옥자에 앉듯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먼저 김영감을 가리켰습니다.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저자는 양민을 속여 곡식을 빼앗 불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였으며 부녀자들을 겁박한 죄가 크다. 또한 나라에서 금한 물품을 몰래 밀거래한 장부도 확보하여 김영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다음은 민태석이었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사나리소. 소인은 그저 가문을. 암행어사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는 암행 중인 어사의 면전에서 사병을 이끌고 민가를 겁박하였으며 자신의 아우를 힘으로 억압하려 하였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않다. 하나 민씨 가문의 공을 생각하여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겠으나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 얼씬도 말라썩 물러가라. 민태석은 치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히 대꾸도 못하고 황급히 간우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소동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서리의 새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김영감과 민태석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는 자신이 기댈 곳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 입을 떼는 순간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자기 딸을 김영감에게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리아 씨를 구박하고 쫓아낸 것도 저 여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선녀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새어머니는 그들의 원망 어린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울부짖으며 도망쳤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을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남은 평생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외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소동이 끝났습니다. 옥빛 호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자의 의로운 마음과 서리낭자의 신비한 의술이 이곳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아뢰어 공의 가문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청하겠소. 그해 여름 준서는 한양의 가문에서 공식적으로 독립하여 옥빛 호수 주변의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의원일 뿐이었습니다. 준서와 서리는 낡고 쓸쓸했던 별채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따뜻한 한옥 한 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집이자 앓는이 누구나 와서 기댈 수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약초 말리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리와 준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새로 캔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따스한 봄볕 아래 마치 잘 닦아놓은 붉은 보석처럼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갓 걸음마를 뗀 작은 아이 하나가 마당의 흙길을 아장아장 걸어와 서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서리는 아이를 안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서는 그런 서리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수의 얼음은 완전히 녹아 맑은 옥빛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가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새로운 생명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에필로그 밤이 다시 깊어졌네요. 불빛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옛사람들은 알았지요.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흉측한 반점 속에 숨겨진 약선녀의 마음처럼 병약한 육신 속에 숨겨진 선비의 굳은 의지처럼 말입니다.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기꺼이 보듬어 안는 것. 자,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부디 따뜻한 밤 되시길.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유독 바람 소리만 크게 들리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지요. 그 집에 이설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가고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에는 구수한 밤 냄새 대신 코를 찌르는 쓴 약초 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서리는 묵묵히 부엌에서 보리알이 드문드문 섞인 거친 밥 한 그릇과 멀건 된장국이 담긴 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대도를 밟는 아이의 발걸음 소리는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인 연희가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칵 울리는
배틀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그 소리는 굶주린 배를 움켜쥔 서리의 발걸음 소리보다 훨씬 크고 당당했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밥상을 내려놓자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아이의 왼쪽 뺨을 덮은 붉은 반점이 어둠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서리는 늘 그렇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그 흉을 가리려 애썼지만 반점의 붉은 기운은 어둠 속에서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서리의 이름을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그 애라고 불렀지요. 그 애야. 밥상은 이리 두고 썩 물러가거라. 내년의 그림자가 밥맛을 떨어뜨린다. 서리는 아무 대답 없이 뒷걸음질 처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입이 걸기로 소문난 매파가 요란한 목소리로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희에게 줄 고운 분홍빛 비단 한 필이 들려 있었지요. 새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매파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박서방네 부인 이 추운 날씨에 어쩐 일이십니까? 매파는 너스레를 떨며 새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금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너 마을 김 부잣집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지요. 연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의 미소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그저 마당 한 구석에서 땔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을 애써 감추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대화 소리를 등지고 앉았습니다. 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고, 최서방네 집에 저런 흉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도로 달아나겠구먼. 저런 애군을 끼고 있으니 연희 혼삿길도 막히는 게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새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매파가 돌아가자마자 부엌에서 검은 콩이 가득 담긴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콩을 거칠게 쏟아부었지요. 이 재수 없는 것, 내년이 감히 내 딸의 앞길을 막아 당장 이 콩들을 다 골라내기 전에는 방에 들어올 생각도 말아라. 서리는 차가운 돛돌 위에 쪼그려 앉아 콩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손가락은 금세 감각을 잃었지만 서리는 묵묵히 콩을 골랐습니다. 그 바람소리가 마치 서리의 억눌린 울음소리처럼 초가집 처마 밑을 하염없이 맴돌았습니다. 날 밤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부짖기 시작했. 마치 서리의 앞날을 예고라도 하듯 하늘은 무거운 잿빛으로 변해갔. 새어머니는 그날 저녁 웬일인지 서리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 평소와 다른 그 친절의 서리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 밥상 위에는 기름에 치진 두부 조각까지 올라와 있었. 서리야. 새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 서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내게도 드디어 복이 닿을 모양이다. 저 건너 고을에 큰 상단의 주인인 김영감이 있는데 그 어른이 너를 좋게 보았단다. 네가 가서 그 댁의 살림을 맡아주어야겠. 서리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다. 김영감. 그 이름은 마을 아이들도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악명 높은 자였. 돈으로 계집을 사들여 하룻밤 놀이개로 삼다가 실증이 나면 짐승만도 못하게 때리고 내쫓는다는 소문이 파다했. 살림을 맡는다는 것은 실상 첩도 아닌 놀이개로 팔려간다는 뜻임을 서리는 직감했. 어머니. 저는 서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새어머니의 눈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 어미라니. 누가 내 어미냐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네, 그 흉측한 얼굴을 걷어줄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하늘에 절을 해야 할 판에 내일 아침 그 댁에서 사람이 올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때였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밖이 갑자기 환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 눈보라, 눈보라였. 바람은 이제 울부짖음을 넘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 부엌의 낡은 문짝이 쿵, 쿵 하고 바람에 얻어맞는 소리가 들려왔. 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은 정해진 일. 하지만 저 짐승 같은 늙은이에게 갈 수는 없. 결심은 한순간에 섰다. 이대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산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나았다. 어차피 이 집에서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 서리는 새어머니와 연희가 잠들기를 기다렸. 배틀 소리가 멈추고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서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자정이 넘었을까. 바람 소리가 온 세상을 삼킬 듯 거세졌. 서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 그녀가 챙길 것은 많지 않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물려주신 손때 묻은 작은 약초 칼 한 자루,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몰래 모아두었던 말린 인삼뿌리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얇은 저고리 위에 낡은 무명 겉옷을 하나 더 껴입, 신발코가 다 다른 집신을 끌었다. 삐그덕 조심스럽게 연다 해도 낡은 살인문은 서리의 탈출을 고발하듯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저게 방 안에서 새어머니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 서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힘들었. 저 재수 없는 년이 어딜 도망가 당장 잡아라. 새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 그녀는 본능적으로 마을 뒤편의 금산을 향해 달렸.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자 깊은 골짜기와 험한 바위가 많아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 눈은 쉴 새 없이 그녀의 뺨을 때렸. 붉은 반점이 있는 왼쪽 뺨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차가웠. 숨이 턱까지 차올랐. 폐부는 얼음장 같은 공기에 찢어질 듯 아팠.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혔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그녀는 약초 칼로 눈을 헤치며 혹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어이 몸을 일으켰. 얼마나 헤맸을까. 서리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 사방은 온통 하얀 절망뿐이었.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는 오래였. 이대로 죽는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 짐승의 손에 죽는 것보다야 이 깨끗한 눈 속에서 잠드는 것이 훨씬 나았. 그때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려왔. 쏴. 그것은 바람 소리와는 다른,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 서리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 거대한 호수, 옥빛 호수였. 호수는 얇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 그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 사나운 눈보라 속에서도 호수 주변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 서리는 그 신비로운 풍경에 이끌리듯 호숫가를 향해 몇 걸음 더 내디뎠.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소진하고 말았. 서리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졌. 몸이 급격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 어머니, 추워요.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터였. 서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 바로 그때였.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한 줄기가 흔들리며 다가왔. 초롱불이었. 서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 빛은 점점 가까워져. 웬 사람의 형체가 보였. 도깨비일까? 아니면 저승사자일까? 서리는 이제 두려움조차 느낄 수 없었다. 콜록 거기 누구 있소? 빛과 함께 들려온 것은 사내의 목소리였.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몹시 가늘고 힘이 없었으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기침 소리가 뒤따랐.
서리는 대답할 힘도 없이 그저 그 빛을 바라보았. 빛이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초롱불을 든 이는 비단 도포에 값비싼 가죽을 걸친 젊은 선비였다. 그는 눈밭에 쓰러진 서리를 보고 놀란 듯 했으나 이내 초롱불을 더 가까이 가져왔. 빛이 서리의 왼쪽 뺨, 그 붉은 반점을 고스란히 드러냈. 서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보지 마세요. 흉측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선비는 피하지 않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거나 역겨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도 않았.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그저 놀라움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의 빛이 서려 있었. 이런 혹하네. 선비가 중얼거렸. 그는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도 서리를 향해 손을 내밀려 애썼다. 노서방일이 좀 와보게. 사람이 쓰러져 있네. 그의 외침에 조금 뒤에서 또 다른 등불이 허둥지둥 다가왔. 서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딱딱한 마루가 아닌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 코끝을 간지리는 것은 쓴약 냄새가 아닌 구수한 죽 냄새였. 아씨, 정신이 드시오. 낯선 노인의 목소리에 서리가 움찔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있는 곳은 초가집이 아닌 제법 규모가 있는 기와집의 별채 방이었. 방 안은 잘 꾸며져 있었으나 사람의 온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삭막함이 감돌았. 그리고 방 한쪽에는 아까 그 선비가 앉아 또다시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오. 속이 많이 얼었을 테니. 노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죽 그릇을 내밀었.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릇을 받아들었.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 한 숟갈을 떠넣자 마치 온몸의 피가 다시 도는 듯했. 서리는 허겁지겁 죽을 먹었. 그제야 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 그 눈보라 속에 어찌 혼자 있었소.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 서리는 죽 그릇을 든 채 고개를 숙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참아 보일 수가 없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더 묻지 않았. 그는 그저 또 한 번의 긴 기침을 쏟아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비의 등을 두드렸. 도련님, 이리 나오시면 옥체가 상하십니다. 나는 괜찮네. 노서방. 선비가 기침을 갈무리하며 말했다. 그는 다시 서리를 바라보았. 이름이 무엇이오? 서리는 망설였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서리라 하옵니다. 서리. 눈서셩자인가. 선비가 옅은 미소를 지었. 내 이름은 민준서라 하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는 노인을 향해 말했. 노서방. 이 아이가 갈 곳이 없다 하니 우선 별채 아궁이라도 불을 지피게 하고 머물 곳을 내어주게. 노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련님의 말에 감히 토를 달지 못했. 도련님, 저 아이는. 노인이 서리의 얼굴을 힐끗 보며 말끝을 흐렸. 준서는 단호하게 말했. 사람을 구하는 데에 귀천이나 생김새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리 알게. 그렇게 서리는 민준서 공자의 별채에 머물게 되었. 그녀가 맡은 일은 별채의 자빌과 특히 준서가 머무는 방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이었. 삭막하고 냉기만 돌던 그 양반가의 별채에 비로소 구수한 장작 타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 서리는 그 온기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하룻밤을 보냈. 그렇게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리가 옥빛 호수 근처의 쓸쓸한 별채에 머물게 된 지도 여러 날이 지났지요.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가운 부엌에 불을 지피고 민준서 공자의 방아궁이에 숯불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가 지핀 불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조차 집주인의 깊은 병을 몰아내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겨울이 그 기세를 더해갈수록
준서의 기침 소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콜록, 콜록. 밤마다 그 마른 기침 소리는 얇은 문풍지를 뚫고 나와 눈 덮인 마당을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속에서부터 골마 나오는 폐를 갉아먹는 지독한 병이었지요. 노서방은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값비싼 약재 목록만 잔뜩 남기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독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준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기침을 참지 못하고 결국 한 줌의 검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곁을 지키던 노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그는 절박하게 주인의 등을 두드렸지만 준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열이 불덩이처럼 치솟았습니다. 서리는 문 밖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갈아온 따뜻한 물수건이 들려 있었지요. 방 안에서는 값비싼 약재를 다리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서리의 코에는 그 약 기운이 오히려 도련님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읍내에서 가져온 약재들은 하나같이 기운이 너무 강하고 독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더 큰 불을 지피는 격이었지요. 노서방은 절망에 빠져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다 틀렸어. 이 먼 타지에서 도련님을 이리 허망하게 보내드리다니. 그 모습을 보던 서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서. 그는 자신의 흉측한 반점을 보고도 놀라거나 경멸하지 않은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 물어봐준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자신이 도망쳐 나올 때 품에 지니고 있던 작은 약초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노서방 앞에 섰습니다. 마님, 제가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노서방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저는 약초를 압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의 병은 강한 약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노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감히 의원님들의 처방을 두고 제 어미가 약초꾼이었습니다. 서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련님께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기운을 돋우고 속을 다스릴 차가운 물줄기가 필요합니다. 서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서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얇은 겉옷을 걸친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씨, 어디 가시오? 노서방이 소리쳤지만 서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옥빛 호수, 그 중에서도 가장 험준한 북쪽 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맑은 호수 주변, 가장 혹독한 바람을 맞는 바위 틈에야말로 지금 준서에게 필요한 약재가 숨쉬고 있을 터였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서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왼쪽 뺨은 금세 감각을 잃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얼어붙은 바위를 올랐습니다. 집시는 이미 찢어져 맨발이 눈과 얼음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발바닥이 찢겨 피가 났지만 그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절벽 중턱, 거센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 바위굴 안쪽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푸른빛을 희미하게 뿜어내는 이끼, 그리고 그 이끼 아래 얼어붙은 흙을 뚫고 나온 작고 검은 뿌리였습니다. 찾았다. 서리는 언손으로 약초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 뿌리를 캐냈습니다. 그것은
혹한 속에서만 자라는 천년의 기운을 품은 용의 숨결이라 불리는 희귀한 약초였습니다. 서리가 비틀거리며 별채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의 반쯤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노서방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씨, 제정신이오. 이 눈보라의 서리는 대답할 힘도 없이 부엌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궁이에 남은 숯불을 모아 작은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검은 뿌리를 정성껏 씻고 그것을 꿀에 잰 뒤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마른 인삼뿌리 몇 조각과 함께 탕기에 넣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약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의 기운과 그녀의 정성만이 담겨 있었지요. 약이 달여지는 냄새는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은 흙냄새 같기도 하고 맑은 꿀물 같기도 한 향긋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서리는 뜨거운 약사발을 들고 준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노서방이 망설였습니다. 아씨, 이걸 정말 믿어주십시오. 서리가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서리의 그 깊고 단호한 눈빛에 눌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준서의 머리를 받쳐들고 숟가락으로 약물을 조금씩 떠서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그녀의 뺨이 약의 뜨거운 김에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정을 넘기자 멎을 것 같지 않던 준서의 기침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이튿날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민준서는 실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기침 한 번 없는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맑은 아침 햇살이 들어와 있었고 아랫목에서는 서리가 약탕기를 지키다 말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토록 가벼웠던 적이 있었던가.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를 찢을 듯한 고통 대신 맑고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곁에 잠든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 반쯤 가려진 붉은 반점, 그리고 약초를 쥐고 캐느라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작은 손. 준서는 그 순간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그 흉측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흉측한 반점을 가진 처녀 아이가 양반도령의 죽을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눈 녹듯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서리가 도망쳐 나온 친정, 새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천하의 재수없는 년이 도망을 친 것도 모자라 양반을 홀려내 인연을 그냥 그녀에게 서리는 여전히 자신의 딸 혼삭기를 막는 애군이자 김영감에게 팔아넘기지 못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마을 장정 두어 명을 대동하고 옥빛 호수의 별채로 쳐들어왔습니다. 2년 설이야 당장 나오지 못해 새어머니는 살인문도 밀치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서방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무례하게 구시오. 무례 이 집에 내 딸년을 숨기고 있는 놈들이 누군데 그 흉측한 것이 부잣집 도령을 홀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썩 내놓지 못해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서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의 서리라면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붉은 반점을 당당히 드러낸 채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어머니, 서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새어머니는 그 당당한 모습에 순간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2년 감히 어미라 불러 널 사가려던 김영감이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다.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새어머니가 서리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서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손은? 서리가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배를 짜거나 밥을 짓기 위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제 자리는 저곳이 아니라 이곳입니다. 새어머니는 서리의 그 기백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 미친년이 양반 댁에 며칠 붙어 살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여봐라. 전연을 당장 끌고 가자. 장정들이 우물쭈물하며 서리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벼락 같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별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서였습니다. 그는 아직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두터운 도포를 걸치고 문을 열고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양반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소위는 그저 도망친 제 딸년을 딸이라 하였소. 준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팔아넘기려는 자가 어찌 엄이라 할 수 있겠소. 새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서가 서리의 곁에 서서 그녀를 감쌌습니다. 듣거라. 이 사람은 너희의 딸이나 종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이 사람을 욕보이는 것은 곧 나 민준서를 욕보이는 것이며 우리 민씨 가문을 능멸하는 것이다. 그는 새어머니와 장정들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당장 이곳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무단 침입과 명예훼손의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썩거지거라. 민씨 가문이라는 말에 새어머니와 장정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서리를 돕기 어린 눈으로 한 번 더 쏘아붙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인과 객이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서리의 총명함과 약초에 대한 깊은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땅의 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의 글을 몰라서는 되겠소. 그는 자신이 보던 낡은 책들을 꺼내왔습니다. 준서는 서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천텐 따지디. 서리는 놀라운 속도로 글을 익혔습니다. 곧이어 준서는 자신이 읽던 의서를 그녀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책을 통해 병의 이치를 읽어주면 서리는 산에서 가져온 약초를 통해 그 이치를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별채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옥빛 호수 주변에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별채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의원에 갈 돈이 없는 굶주리고 병든 이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울부짖는 어미, 추위에 다리가 썩어가는 노인. 준서는 배운 대로 그들의 맥을 짚고 진맥하다 병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서리는 그의 진단에 맞춰 산과들에서 구해온 약초로 약을 다렸습니다. 약을 다리다 그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리 한 줌, 감자 몇 알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리의 붉은 반점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려준 약을 먹고 병이 낫자 그들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반점을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힘의 상징처럼 여기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옥빛 호수의 약선녀. 옥빛 호수의 약선녀. 저주받은 흉측한 아이 이서리는
사람을 살리는 약선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쓸쓸하고 냉기만 돌던 양반가의 별채는 이제 약초의 향긋한 냄새와 사람들의 감사하는 속삭임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옥빛 호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호수 표면이 쨍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맑고 푸른 물빛이 다시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지요. 별채 마당의 매화나무는 망울을 터뜨려 맑은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 속에는 아직 겨울의 마지막 시샘이 매섭게 숨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 관점을 가진 처녀가 그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봄바람을 타고 결국 한양의 민씨 본가에도 전해졌습니다. 준서의 형 민태석은 야망이 크고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내였습니다. 알아누워 가문의 누가 되던 동생이 하필 천한 상민계집, 그것도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있는 아이와 어울려 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다. 당장 그 청것을 떼어놓고 준서 녀석을 끌고 와야 한다. 민태석은 집안에 간호 며칠 대동하고 직접 옥빛 호수가 있는 산골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병약한 동생을 향한 일말의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더러워진 가문의 명예를 청소해야 한다는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렸지요. 그가 별채에 다다른 것은 해가 중천에 뜬 어느 날 정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또 다른 불청객이 별채를 찾아온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서리를 놀이개로 사려 했. 저 건너 고을의 악명 높은 김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려던 물건이 양반 도령과 붙어먹었다는 소문에 감히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네, 인연 맹랑한 것감이 늙으니라 무시하고 도망을 철썩 나오지 못할까. 김영감의 하인들이 낡은 살인문을 부술듯이 흔들어댔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민태석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걔 누구 있느냐 한양, 민대감, 대개, 민태석 공자시다. 문을 열어라. 두 무리가 별채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돈으로 무엇이든 사려는 상단의 주인이고 한쪽은 명예를 내세우는 양반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잠시 경계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공동의 적이 저 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태석은 김영감의 사연을 듣고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었군. 저 상놈을 앞세워 일을 처리하면 내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겠지. 내 놈이 찾으려는 계집이 내 아우를 홀린 그 요망한 년인 듯하니 함께 들어가 잡아내면 될 일이다. 민태석의 허락이 떨어지자 김영감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여봐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것들을 모두 끌어내라. 간호들과 하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요. 노서방이 지팡이를 들고 막아섰지만 노쇠한 그가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서리를 끌어내려 부엌으로 향했. 민태석은 준서를 잡아가기 위해 안채로 향했습니다. 서리야, 어디 있느냐. 김영감이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약탕기를 지키고 서 있던 서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햇빛 아래 붉게 빛났습니다. 저를 찾으십니까? 김영감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내 인연, 흉측한 얼굴로 산에 홀리는 재주는 용하구나. 당장 나를 따라가야겠다. 그가 손을 뻗치는 순간 안채의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민태석이 기억하던 병약하고 창백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서는 비록 몸은 말랐으나 꼿꼿한 허리와 형형한 눈빛을 가진 건강한 사내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형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민태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죽어가던 동생이 저토록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노려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 가문의 명예도 저런 천한 것과 어울려 무슨 망측한 짓이냐. 당장 전연을 내치고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거라. 준서는 웃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명예라 하셨습니까? 썩어가는 동생을 산골에 처박아 두고 돌보지 않는 것이 형님이 말하는 명예입니까? 저 사람은 저를 홀린 것이 아니라 저를 살렸습니다. 저의 은인입니다. 은인 첫 단계 김영감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혀는 내가 돈을 주고 사기로 한 내 것이다. 썩 비키지 못할까. 하인들이 다시 준서와 서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마당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어라. 산 전체가 울릴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웬 낯선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 앞에는 남루한 행색이지만 눈빛만은 매서운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든 것은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태석, 김영감도, 하인들도 모두 새파랗게 질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서와 서리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분을 다시 뵙게 되는군요. 준서와 서리는 그제야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초봄 이 고을을 지나다 독감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때 서리가 약초를 다려주고 준서가 밤새 간호하여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옥자에 앉듯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먼저 김영감을 가리켰습니다.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저자는 양민을 속여 곡식을 빼앗 불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였으며 부녀자들을 겁박한 죄가 크다. 또한 나라에서 금한 물품을 몰래 밀거래한 장부도 확보하여 김영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다음은 민태석이었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사나리소. 소인은 그저 가문을, 암행어사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는 암행 중인 어사의 면전에서 사병을 이끌고 민가를 겁박하였으며 자신의 아우를 힘으로 억압하려 하였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않다. 하나 민씨 가문의 공을 생각하여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주겠으나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 얼씬도 말라썩 물러가라. 민태석은 치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히 대꾸도 못하고 황급히 간호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소동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서리의 새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김영감과 민태석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는 자신이 기댈 곳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 입을 떼는 순간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자기 딸을 김영감에게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리아 씨를 구박하고 쫓아낸 것도 저 여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선녀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새어머니는 그들의 원망 어린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울부짖으며 도망쳤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을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남은 평생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외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소동이 끝났습니다. 옥빛 호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자의 의로운 마음과 서리낭자의 신비한 의술이 이곳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아뢰어 공의 가문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청하겠소. 그 해 여름 준서는 한양의 가문에서 공식적으로 독립하여 옥빛 호수 주변의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의원일 뿐이었습니다. 준서와 서리는 낡고 쓸쓸했던 별채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따뜻한 한옥 한 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집이자 앓는이 누구나 와서 기댈 수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약초 말리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리와 준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새로 캔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따스한 봄볕 아래 마치 잘 닦아놓은 붉은 보석처럼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갓 걸음마를 뗀 작은 아이 하나가 마당의 흙길을 아장아장 걸어와 서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서리는 아이를 안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서는 그런 서리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수의 얼음은 완전히 녹아 맑은 옥빛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가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새로운 생명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에필로그 밤이 다시 깊어졌네요. 불빛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옛사람들은 알았지요.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흉측한 반점 속에 숨겨진 약선녀의 마음처럼 병약한 육신 속에 숨겨진 선비의 굳은 의지처럼 말입니다.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기꺼이 보듬어 안는 것. 자,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부디 따뜻한 밤 되시길.